집권하자마자 70% 이상의 고공행진, 중요한 해산하고 지지를 받으면 이제 몰아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다카이치 열풍은 일본 정치의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죠. 일본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좀 비정상적인 선택이었다. 극단적으로 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결국 이제 헌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지금 평화헌법을 바꿔서 보통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미 일본은 우경화, 보통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었고 최대의 국방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보통국가, 전쟁을 할 국가로 전환할 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7년 전쟁 준비해라, 끝내라 라는 거죠. 이번엔 조금 세다, 강도가. 긴장감이 여느 때와는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면 아마 팔다리 하나 잘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아무도 예상 안 했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체포 작전 베네수엘라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모든 전쟁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벌어진다. 올 게 온 거예요. 양측은 지금 치킨 게임이에요. 한쪽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과 한반도 그리고 지정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오늘은 중국과 일본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도대체 어떤 계산들이 숨어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한 이후에 정말 중국과 일본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죠. 유일한 합법적 대표는 중국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대만에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런 얘기는 미국도 잘 안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것도 집권하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당 의원이 통과 의뢰처럼 물어봤는데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유일하게 그런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 총리 중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보고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든지 정말 심한 너무 발언했죠. 심했죠. 네네. 다카이치도 심했지만 그 오사카 총영사 발언은 아마 세계 외교사에서 가장 극악한 발언일 거예요. 그러면서 양측의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으로 갔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우려가 컸죠. 컸는데 중요한 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총선 직전에 그 말을 거둔 게 아니라 한 번 더 했어요. 예, 대만에서 일본과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경험이 미숙해서 말실수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전선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건드렸기 때문에 양측은 지금 치킨 게임이에요. 한쪽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일령, 일본의 문화 중국 금지부터 각종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까지 중국이 카드를 꺼내든 상황인데, 문제는 일본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철회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발언 철회가 없는 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없다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둘 다 전략적 명확성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둘 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일본 내에서 구심점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가지고 있어 왔던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깰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진핑 총리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 사면임에 들어갔거든요. 장기 집권이에요. 사연임이 목표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종신 집권일 거예요. 근데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쟁 준비를 끝내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마디는 대만을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 딱 두 마디예요. 요걸 합치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대만 침공설은 중국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만권이나 미국권에서 미국 당국자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싸울 준비를 항상 하라는 거는 어떤 지도자의 지침일 수 있는데 설마 27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27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부터 중국도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럼 30년이 끝나요. 그러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5년 안에
시진핑 사회님도 또 그 사이에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2027년이 딱 정확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고를 쳐야만 마무리 수순까지 간다. 이게 이제 2027년에 바로 설이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전쟁 끝내라는 말도 했고, 그러니까 상식적이라면 시진핑 주석은 절대로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다를 극복하는 건 전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히틀러는 전 유럽을 전광석화처럼 점령했지만 도보해협, 영불해협, 가까운 데가 35km예요. 지금 해저 터널 있죠? 그거를 건너질 못했어요. 그게 전쟁의 패인이에요. 왜? 바다를 건너려면 완벽한 제공권과 완벽한 제해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었거든요. 양안, 대만과 중국 간의 그 해협에 평균 180km쯤 되고 짧은 데야 130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해군력은 1위는 미국이거든요. 공군력은요. 미국이거든요.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계 1위의 공군은 어디? 미국. 세계 2위는 미 해군. 왜냐면 미 항공만 싣고 다니니까. 자, 완벽한 제공권도 안 되고 제해권도 안 돼요. 근데 거기를 넘어요. 그다음에 대만은 또 상륙 작전이 아주 어려워요. 푸젠성 쪽에 있는 이쪽 서쪽은 아주 뻘이 아주 길기 때문에 대형 상륙정이나 상륙함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고 동쪽은 거의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상륙하기 가장 어려운 게 대만이거든요. 거기다 대만도 바보가 아닌데 수십 년 이상 상륙 저지 병력 능력을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중국은 대만 침공을 못하고 하면 아마 팔다리 하나 잘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아무도 예상 안 했는데 했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마두로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다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마스가 저렇게 바보짓을 왜 했을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은 항상 합리적인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틀린 적이 많아요. 왜? 합리적이라면 푸틴 침공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답 나오잖아요. 4년 동안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진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 전문가들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중국의 황제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요. 왜냐? 중국 통일이 꿈이거든요. 시황제. 그다음에 거란, 수나라 다 고려한테 코피 터져서 멸망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수나라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영원한 시진핑의 제국, 시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을 침공하는 거 그걸 마지막 중국 통일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 중국 역사에서 14억 인구가 굶어 죽지 않는 체제를 유일하게 사실상 처음 만들었어요. 대만을 통일하는 건 수건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중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는 대만 침공이 정말 무리수 아니야? 근데 의외로 많은 중국 분들은 그거 별일 아니다. 통일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의 머리가 가서 시진핑의 영원한 제국을 생각한다면 침공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정치적인 도박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박인데 본인은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27년 전쟁 준비해라, 끝내라 라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열어놓고 된다. 봐야 된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중국 앞바다에서 대만은 중국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죠. 대만이 만일에 중국에 속한다면 태평양까지는 그냥 뚫립니다. 하와이까지 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TSMC의 거점이면서 이 동남국해와 동북아를 가르는 안보의 거점이에요. 자, NSS 미국 안보전략서 지난해 12월에 나오는데 정확히 그렇게 써 있어요. 트럼프가. 대만이 왜 중요하느냐? 반도체 거점이다.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해상 물동량 전 세계 3분의 1이 지난다. 그다음에 이 동남중국해와 동북아 우리 일본, 한국 한반도를 가르는 안보의 거점이다. 분기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해요. 이제 도련선 얘기가 그러면서 그렇죠. 나왔죠. 그러니까 네. 중국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대만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워요. 시진핑 입장에서. 그다음에 G2를 넘어서 G1을 넘보는 국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 영원한 시진핑의 제국, 그다음에 영구 집권, 그다음에 역사에 남는 이 황제가 되는 거죠. 수요 많은 이 중국을 이제 완성했다라는 표현이 네. 나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네. 제가 합리적이라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으켜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유튜브 시대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이승원 팬은 이승원만 봐요. 네. 조한범은 안 봐요. 조한범도 가끔 봐야 되는데 조한범 TV도.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 왜 하지? 저 황당한 얘기야. 그 말이 돼? 그런 얘기를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자살행위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항상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실은 그 얼마 전 총선 정말 그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역사적인 압승을 하면서 다들 헐 약간 이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웬 난리야 몇 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헐이 아니고요. 네. 헉이라고 그래야죠. 아 헉인가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자, 다카이치는 정치적 기반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됐을 때만 해도 원포인트 릴리프 몇 달 좀 하고 고이즈미로 갈 거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집권하자마자 70% 이상의 고공행진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게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에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요. 확 올라갔는데 원래 집권하면은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려가는 걸 대만 유사시 발언이 뒷받침해주면서 쭉 온 거죠. 실제 젊은 2030층에서 다카이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때린 이유가 이런 포석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카이치가 중국과 대립했던 일이 있었고 경제적인 지표 낮은 게 없어요. 성과가 없다고요. 오로지 다카이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인데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연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발언 외에는. 그럼 중국 발언을 다카이치가 왜 했고 발언을 왜 철회 안 했느냐. 저는 오히려 일본이 불안하다. 첫 번째 중국 발언의 배경이죠.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때릴 만큼 경제가 강성했고 95년에는 미국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게 정점이에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는 깊고 깊은 우울감이 있어요. 지금도 경제가 기적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G2에서 G5까지 떨어지는 추락, 이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 그 다음에 일본의 고령화, 저성장. 우리가 일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고 그렇게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가진 깊고 깊은 좌절감, 이게 제일 큰 거죠. 근데 여기에 다카이치라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일본의 여성 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게 2010년 센카쿠 열도 다오다이 분쟁 이후에 중국이 최대의 안보 불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맞서요. 그다음에 일본의 극우적 민족주의적 성향,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 이걸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약속을 해요. 적극적인 재정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판 마가. 그러니까 마가 현상으로 지금 짧은 시간에 그런 무게감이 확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가능성으로 다카이치를 거기다가 야당의 무기력, 분열. 이미 참정당, 일본의 극우정당인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킬 때부터 다카이치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기대감이 만들어낸 단기적 현상이죠. 장기적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카이치 열풍은 한편으로는 일본 정치의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죠. 일본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좀 비정상적인 선택이었다. 극단적으로 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결국 이제 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 헌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지금 평화헌법을 바꿔서 보통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보시나요? 일단 단독 개헌 3분의 1 넘었어요. 그다음에 참정당도 있고 범개헌파를 치면은 거의 뭐 4분의 3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야당은 거의 존재감까지 사라졌어요 지금. 그럼 되느냐? 아니거든요. 참의원도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양쪽 다 3분의 네. 2씩. 근데 네. 참의원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동력을 그게 내각제거든요. 중의원 해산하고 지지를 받으면 이미 평화헌법은 개정하지 않아도 자 2015년에 아베가 안전보장법제를 개정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원래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서 자 전쟁 안 한다 무력 사용하지 않는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교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3대거든요. 이걸 다 오해했어요. 집단적 자위권은 뭐냐 내가 아닌 동맹인 미군이 싸우는데 나도 낀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수방어 우린 공격무기는 안 갖는다. 그런데 적이 공격하면 내가 막아야 되는데 그 기지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 능력을 이미 다 오해했어요. 사실상 선제 공격인데 우리는 방어하는 거야라고 오해했어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있죠. 네. 지금 일본은 이즈모급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대형 수송함이라고 그랬다가 오우스미급 더 큰 거 만들어서 대형 헬기 수송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열 코팅 처리해갖고 F-35 스텔스기 F-30B형을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어요. 이즈모급이 올해 취역하고 가가급이 내년에 취역을 해요.
항공모함이 두 척이 추락을 하면 F-35라는 가공할 만한 스텔스기를 2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우경화 보통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었고 최대의 국방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군사 대국화, 사실상의 보통국가, 전쟁을 할 국가로 전환을 할 거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올 게 온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막는 것도 아니고 이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시대에는 일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맞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수 우경화가 여기서 끝나겠어요?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사도 광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본은 우리하고는 전선을 넓힐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미 한번 넓혔잖아요. 독도 우리 거야 지들이. 그다음에 블랙 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이후로 급유도 안 해줘. 예, 또 그저 나중에 또 해줬어요. 또 일본식 실용주의로. 그러나 이런 보수 우경화가 커지면 분명히 그 칼날은 우리한 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는 이건 필연이다. 왜냐? 글로벌 보수 우경화거든요. 전 세계가 보수 우경화거든. 불안함은 보수화예요. 보수화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경화가. 극우와 극자가 나쁜 거지. 우경화는 현실에 안주하고 기존 가치에 안주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극우로 갈 수 있고 이미 참정당, 일본 참정당이 그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일본의 본심, 일본 말로 혼내라고 그러죠. 혼내. 그걸 뚫어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국은 또 공간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땐 센 놈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놈 봤다, 이놈 봤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매력이 없는데 내가 매력 있죠, 매력 있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와야 돼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놓치는 건 너무나 상처가 크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파트너와 척지는 건 또 너무나 상처가 커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두들겨 패게 되면은 이거 손실이 너무 커요. 왜? 한국이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줄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일본을 볼 거냐 미국을 볼 거냐 아니라 우리 국익에 부합하면 트럼프한테 가서 껴안기도 하는 거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면 심핑하고 뽀뽀도 하는 거고. 근데 그 국익이라는 명확성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오로지 경쟁력이 살 길이다.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많은 게 자만하면 안 되지만 반도체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AI 시대에는 전기가 좌우하거든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원자력이 우리가 강점이에요. 또 전기와 관련된 부대 기술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전기 기술 쪽으로, 전기 부품 쪽으로.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로봇 시대에 중국제 배터리는 경쟁력이 없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대한 배터리와 로봇 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배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배터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대의 강점으로 거래 중심적 관계로 가는 거지 제가 매력이 있죠 해봐야 소용없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매력을 유지하고 척역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문제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미국이 해결해 준다. 글로벌이 해결해 준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무국화 시대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다카이치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 전략에 편승하는 거예요. 중국과 정면 충돌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다카이치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잡겠다는 생각이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건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득실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은 피하는데 다카이치는 미국의 전략을 속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충돌하는 다카이치한테 트럼프는 잘했다고 말 안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지해 줬잖아요. 그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은 우리의 전선은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는 전선에서 다카이치는 분명한 전략적 명확성을 띈 거예요. 미국에 쓴 거예요. 왜? 중일 갈등은 필연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선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국익을 지향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경쟁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어떤 국력이나 체력도 커졌고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갈등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그 안에서 기회를 열고 또 공간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머니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